아니 우리 K 증시가 그렇게 만만해? 왜 미국 소비자 물가 올랐는데 우리가 김치 싸다구를 맞아야 되냐고. 이거 그 영화 신세계에서 정청이가 그 이정재 대신에 성무 싸대기 때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오늘 우리 오후 들어가지고 K 증시 공매도 세력들이 거의 신호등격으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따르는 홍콩 증시의 알리바바 홀딩스가 지지선 101 홍콩 달러가 무너지면서 이게 또 추가 하락의 트리거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볼까? 먼저 간밤에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지난주 연준 의장에 이어서 마침내 이번에는 CPI까지 개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어제 이 시간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전해드렸던 월가 하우스들이 정말 각자의 그 명운을 걸고 그리고 명예를 걸고 배팅한 게임에서 결국 딜러가 이겼습니다. 근데 완전히 이긴 건 아니고 일종의 판정승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참 소름 끼치게도 이번 CPI 전망치에 있어서 막판에 그 예상치를 6.2에서 6.4%로 올린, 그렇게 바꾼 모간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만 기가 막히게 이걸 때려 맞췄습니다. 어디서 이거 정보를 얻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하여튼 1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6.4%가 상승을 했고, 월간으로는 0.5% 올라서 컨센서스 각각 6.2, 0.4를 다 뛰어넘는, 그러니까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 말고 최근 연구기관이나 학계에서 경고했던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장기 고공행진을 할 그런 일종의 복선이 나온 거죠. 그러나 뉴욕 증시는 장중에 정말 롱숏 타이틀 매치가 치열하게 벌어지다가 결국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공매도 세력을 압살한 덕분에 나스닥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S&P하고 다우지수는 소폭 마이너스권. 아니 어제 JP모간이 정말 친절하게 시나리오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CPI가 예상치 6.2% 넘어가지고 6.4에서 6.5 사이로 나오면은 최대 1.5%까지 급락할 것이라던 S&P 500 지수 마이너스 0.03%, 사실상 2분이나 마찬가지였는데요. 간밤에 진짜 나스닥을 실시간으로 보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그것처럼 정말 매수와 매도가 정말 정신없이 막 그 백앤포스로 막 왔다 갔다 막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번에 거의 발표 2박 3일 앞두고 급하게 전망치를 수정하면서까지 CPI 6.4를 그렇게 적중시킨 골드만삭스하고 모간 스탠리, 그중에서 모간 스탠리의 앤드류 슬리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이번 CPI 결과가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그 결과가 나온 순간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4.6%까지 급등을 했다면서, 이건 이제 채권 시장에서 연준이 향후 몇 년 내로는 쉽게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내줄 생각이 없다, 이거를 반영한 건데, 그럼에도 증시가 여기서 네거티브 임팩트를 받지 않은 것을 자기는 서프라이즈드, 깜놀했다고. 아니 어떻게 위험자산 주식시장에서 그 대표적인 안전자산 미국채 단기물 금리 급등을 무시를 하고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놀라울 지경이었다, 이 뜻이죠. 여기다가 찰스 슈왑의 랜디 프레드릭 이사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번 CPI를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즉 이게 일단 헤드라인 넘버는 악재는 악재인데 또 이거 뭐 아전 인수격으로다가 상품 가격 상승이 꺾인 거는 호재다, 뭐 이런 거에 뭘까 정신 승리 비슷하게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이에 뉴욕 증시는 변동성의 경랑에 빠져들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우리 어릴 때 권투 중계를 라디오로 듣다 보면은 나중에 졌대, 분명히 우리가 계속 때리고만 있었는데 또는 판정패를 했대, KO를 했대. 도대체 왜 진 거야? 라디오로만 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 선수가 때린 것만 중계를 해주고, 그 다음 우리 선수가 그렇게 헛손질을 부응했어도 네 상당히 지금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막 다리가 휘청일 정도로 막 상대편이 겁을 먹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라는 거죠. 하여간 그래가지고 자기가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이번 CPI는 매우 복잡한 조합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뱅가드 그룹의 앤드류 패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CPI 결과는 상품, 즉 원자재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그 속도가 당초 기대보다 덜 빠르고, 또 이제 겨울이 막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둔화된 중고차 등의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고 가격이 정상화가 되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약해지는, 즉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거기다가 고용시장의 강세를 타고 온 서비스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점도 유의해야 될 점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주거비 쪽 인플레이션이 다소 하락할 것을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CPI에 이거는 호재가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CPI 결과가 이제 반나절 정도 시차를 두고 오늘 우리 K 증시에 김치 싸다구를 때렸는데요. 그럼 외국인들이 뉴욕 증시에서는 저렇게 막 정신 승리를 하다가 또 센 척을 막 하다가 잠깐 되돌아서서 보니까 도대체 어떤 걸 각성을 하고 나서 우리한테 저렇게 야멸차게 나왔나, 혹은 갑자기 비관적 내지는 방어적이 된 이유가 뭐였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힌트는 어젯밤에 이제 미국 1월 CPI 결과 발표 후에 오늘 새벽 연설을 했던 연준 임원 4명이나 됐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연설 내용 교집합을 보면 되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여전히 연준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리고 인플레 파이팅에 있어서 멀고도 험한 싸움이 될 것 같다. 바로 이런 스탠스를 드러낸 건데요. 이런 연준과 FOMC의 의중이 어떤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 반응이 가장 노골적으로 표시되는 게 바로 패드워치잖아요. 일단 당장 3월 22일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이 0.25% 될 확률이 전날만 해도 90% 넘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80%대로 하락을 했고, 대신에 그 3월 FOMC에서 한 방에 0.5% 금리 인상이 나올 확률이 12%를 넘었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FOMC 당시만 해도 5% 정도로 진짜 희박한 확률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10% 위로 두 자릿수로 치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월 3일 FOMC에도 0.25%포인트 추가 금리 인상할 확률이 현재 절반 이상으로 제일 높고요. 다시 이제 6월 14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여기서 한 번 더 추가할 확률이 이제 완전히 절반 위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지난 2월 1일 FOMC 당시만 해도 확률이 거의 희박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FOMC에서 지난 2월 1일, 그리고 오늘 3월달, 5월달, 그리고 6월 이렇게 4번 스트레이트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결국 올해 연준 최종금리가 5.5%를 기어이 보고야 말 것으로 이렇게 기울고 있죠. 참, 근데 이런 와중에도 오늘 우리 개인들이 1조 넘게 순매수로 열심히 떨줍을 했더라고요.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당분간은 그래도 계속 떨줍 올팔이 유효하다고 보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지난 고용지표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CPI 발표되자마자 백악관에서는 또 성명을 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이것은 미국 내 전체 가정과 기업들의 굿 뉴스다, 이렇게 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뭐 백악관 성명에서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식료품은 평균 얼마 떨어졌고 가솔린 가격은 또 얼마 내려갔고 이렇게 일일이 언급을 하면서 하여튼 물가 부담을 계속 내려주겠다, 이렇게 생색을 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야당 공화당은 곧바로 반대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 하락의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딱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사실 우리 구독자님들은 진짜 댓글만 봐도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진짜 균형 감각이 뛰어나신 그런 분들이신데, 지금 이렇게 이번 CPI 결과 하나 가지고 바이든하고 공화당이 저렇게 막 랩 배틀을 하는 이 본질이 도대체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이게 이미 대선 캠페인의 재료로 지금 투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이든은 그 누구보다 정말 다음 대선에서 이겨야만 할 명분이, 이유가 명확합니다. 본인의 안위는 물론이고요. 제가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바이든의 막내 아들 헌터 바이든, 이 양반이 이게 진짜 막장입니다. 사실 이제 바이든도 제야에서, 그리고 이제 진보 쪽에서 오래 생활했잖아요.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은 꼭 그렇게 진보 쪽 그리고 제야 인사들의 애들이 약간 멘탈이 좀 불안정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인데 툭 하면 막 경찰이 아버지 잡으러 집에 뛰어들어오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아버지 외국 가셨어, 그러고 뭐 한 1년 있다가 교도소 갔다가 나오고 막 이런 거를 겪으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이 헌터 바이든은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었어도 여기가 진짜 좀 문제가 많은데, 뭐 심지어는 미국의 적국인 러시아랑 내통한 그 혐의부터 또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영 석유 회사에다가 또 이사로 이 사람이 빨대 꼽아 놓은 게 또 들통났고, 그리고 지난 바이든 대선 캠페인 당시에 또 나왔던 게 중국의 어떤 벤처 회사에도 또 이 사람이 헌터 바이든 이사회 임원으로 이름 올라갔다고 밝혀졌고, 또 그리고 바이든의 장남, 그러니까 그 형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나서 형수랑 또 동거를 했다는 그런 스캔들에다가, 또 그리고 어떤 스트리퍼하고 이 사생아 문제로 친자 확인 소송이 붙었는데 결국 이제 친자로 사실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제 또 뭐 약 빨고 여하구랑 둘이 반욕신 하다가 셀카 찍고, 아니지 참 반신욕이지 참 반욕신이라네. 하여간 너무 입에 담기도 더러운 그런 얘기를 제가 하려니까 헛말이 다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번에 이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바로 헌터 바이든 또 노트북인데, 이 양반이 진짜 막 진짜 갖가지 19금 아니 그냥 거의 39금급의 그런 영상이랑 사진이랑 잔뜩 담긴 노트북이 그 바이든 원래 지었고 델라웨어주에 있는 한 컴퓨터 수리점에서 발견이 됐다고 이제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난 대선 당시에 그 사진하고 영상 일부가 이제 언론에 노출도 되고 막 그랬었는데, 당시 트럼프 캠프에서 이걸 어떻게 전체 파일을 입수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트위터에 올려가지고 전 국민한테 그 퍼뜨리려고 하다가, 그때 이제 트럼프 트위터 계정이 삭제된 거다. 그래서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접수하고 보니까 당시 트위터 내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든지 바이든 대통령 만들려고 선거 개입을 한 정황을 또 찾아내가지고 뭐 이걸로 백악관에 몇 번 드나들면서 뭐 딜을 치고 있다, 뭐 하여튼 좀 난리 버거집니다. 하여튼 근데 그때부터 일관적으로 바이든하고 이 헌터 바이든은, 그 노트북은 헌터 바이든 것도 아니고 영상이랑 사진에 나오는 인물도 본인이 아니라고, 그런 의혹 제기하면 전부 고소미 먹이겠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주류 언론들도 그냥 해프닝 정도로 취급하고 넘어갔는데, 최근에 CBS에서 이걸 자세하게 밀착 취재를 한 결과 이 사람이 헌터 바이든이 맞다고 나온 거예요. 그 내막을 보니까 헌터 바이든이 자기가 쓰는 그 노트북 3개를 델라웨어주의 한 그 노트북 수리점에다 맡겼는데, 뭐 돈도 안 내고 찾아가지도 않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노트북 고치는 사람이 도대체 이거 어떻게 연락해야 되나 하고 열어봤다가 하여튼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번 의혹에 대해서 결국은 헌터 바이든도 이거를 인정했습니다. 사실 맞다. 그거 내 거고 내가 맞다.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 내 보수 언론들 그 폭스랑 이런 데서 막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CNN 이런 미국 좌파 언론들이 부패 동맹을 맺고 바이든을 감싸줬다고 지금 또 막 시끄러워요. 좌우지간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번 대선에서 이제 재선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갑자기 또 지금 더러운 얘기를 하니까 밖에 앰뷸런스 소리가 또 이거 CIA가 보낸 거 아니겠죠? 좌우지간 그래서 바이든이 다음번에 이제 재선을 못하든가 아니면 그 부통령 캐멀라 해리즈라도 하여튼 내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시 집권을,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못하면은 이 헌터 바이든 무조건 110% 감옥 갑니다. 그리고 바이든 본인도 이제 이걸 과연 알았느냐 아니면 묵인했느냐 몰랐냐부터 해가지고 무조건 진짜 조사받을 거고요. 그러면 뭐 본인도 아마도 완전히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바이든은 이제 다음 대선이 절실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 바이든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표죠. 그럼 그 표를 얻는데 또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돈이죠.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역대 미국 대통령 사상 최저치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그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 작년까지 그 민주당 텃밭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하고 서부 지역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뿌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작년 연말로 그 익스파이어드 그 만료가 됐지만,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은 작년까지 한 2년 동안 정부 지원 패키지 중에서 그 RRP라고 해가지고 Rent Relief Program이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중산층 대부분이 월세 살잖아요. 근데 그 월세 못 내고 보증금 다 까먹어도 집주인이 세입자 쫓아내지 못하게 그 월세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보조금까지 다 돌렸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최근 제롬 파월 연준의장을 보면은 지금 누가 봐도 연준이 기준금리 5% 위를 향해 가는 급진적 통화 긴축 사이클에 들어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있으면 기자회견에서 혹은 연설에서 자꾸 워딩이나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그러잖아요. 지난번 FOMC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뭐 시장을 망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소리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제롬 파월이 사실은 트럼프 때 임명이 된 사람이지만 사실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본인 그 임기 연임 조건으로 충성 맹세를 한 그 인물이거든요. 심지어 이 사람 평생 공화당원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최근에 또 이런 소식까지 워싱턴을 현재 강타합니다. 바로 나엘 브레이너드의 백악관 경제자문회의 의장 겸 백악관 경제고문 내정설. 이분이 연준 부의장이자 통화 완화 기조의 호의적인 비둘기파 성향이 짙은 인물이고요. 보통 이제 비둘기파들은 조금 원로 경제학자 출신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제닛 옐런, 뭐 벤 버냉키처럼. 근데 이분은 정말 그 공대 아르미격으로 나이도 젊고 정말 소장판대 비둘기야.
바로 그 라엘 브레이너드. 이분 연준 부의장도 이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이번에 백악관 경제고문으로 지명됐다는 CNN 보도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라고 함구령을 내렸는데 뭐 누가 봐도 이제 뻔하죠. 바이든은 지금 돈이 필요하다니까요. 이 브레이너드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경제학 일반론으로 보면은 상품이든 노동력이든 공급이 개선될수록 유통 단계의 수요를 더 쉽게 둔화시켜가지고 불균형이 해소된다. 이런 얘기도 했죠. 흔히 이거 이제 우리 김장철 배추 파동 이럴 때 보면은 뭐 여하튼 이제 무조건 그 배추를 어디 뭐 중국에서 사오든 꿔오든 무조건 그냥 공급 늘리면은 중간 유통 단계에서 바로 뭐 사재기 수요 이런 거 다 싹 날라가고 그렇게 수요 줄어들면서 가격이 급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때려잡는 데 있어서 혹독한 금리 인상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무조건 연착륙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바로 라엘 브레이너드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둘기파의 배후는 바이든. 런하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의 염려와 격려 덕분에 오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 밖을 못 나가가지고 자가진단 키트는 못 해보고 있고, 자 어쨌든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서 오늘 새벽에 홀로 당당히 상승 마감에 성공한 나스닥 지수, 뭐 CPI 발표 직후부터 선물이랑 또 막 개장하고 나서 바로 그 나스닥 지수가 완전히 제대로 널뛰기를 시전했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번 CPI에 묻혔던 미국 현지 이슈 두 가지를 제가 꼭 정리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지난 4분기 미국 투자자들의 주식 보유 비중 변동 현황을 보여주는 13F, 이게 오늘 새벽에 공개됐는데요. 가장 여기서 쇼킹했던 거는 워런 버핏이 지난해 3분기에 대량으로 매수했던 TSMC 주식을 불과 100일도 안 돼가지고 거의 90%를 팔아 제껴버렸습니다. 정확하게 86%. 물론 이거 손절 아니고 익절입니다. 아마 대충 봐도 수익률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마바라들이 맨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주식 샀다가 물려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핑계대는 게 가치 투자 워런 버핏을 보면 다 저렇게 부자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었죠. 워런 버핏도 항상 모든 종목을 다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거는 들어갔다가 조금 아닌 것 같으면은 한 달 만에 털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이 TSMC 보세요. 가치 투자는커녕 작년 여름에 반도체 우려 한창일 때 들어갔다가 작년 말에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일찍 상승 사이클 진입한다고 낙관론으로 그 반도체주들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다 반등할 때 정확하게 떨주 몰팔로 모멘텀 투자하고 빠져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뭐 금액이 적어서 그냥 가볍게 그냥 게임하듯이 움직였다? 전혀 아니고요. 그때 워런 버핏이 산 TSMC 주식 그 금액이 41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조 3천억 원어치예요. 하여튼 이 소식 나오자마자 뉴욕 증시 TSMC 주식에 투매가 몰렸고요. 애프터마켓에서 마이너스 5%대 완전 급락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걸 두고 도대체 워런 버핏이 TSMC를 저렇게 빨리 치고 빠진 이유가 뭐냐,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 유력한 시나리오 이제 두 개가 뭐냐면, 워런 버핏이 작년 연말쯤 해가지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업황이 데드캣 바운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상승 사이클 복귀는 힘들고 잠깐의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요 TSMC는 가치 투자보다는 모멘텀 투자에 더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했다. 요 두 가지 중에서 그럼 뭐가 맞을까요? 우선 첫 번째, 대만 침공 가능성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럼 워런 버핏이 애플 보유 비중은 왜 늘렸겠습니까? 그 애플도 당연히 차이나 타이완 익스포저인데, 그리고 두 번째, 그 반도체 사이클이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 게 문제다. 그러면은 오늘 외국인들이 정작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팔았거든요. 이건 또 그럼 뭐겠습니까? 또 그리고 작년 그 연말에 그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너무 일찍 낙관론이 불어왔다. 이게 만약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또 틀려버린 게, 최근에 챗 GPT 열풍이 불면서 그 최대 수혜주로 반도체 파운드리 업종이 꼽히고 그 대장주 TSMC랑 우리 삼성전자가 또 물망에 올랐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이런 것까지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리 뜯어봐도 워런 버핏이 그냥 떨줍 올파를 한 것이다. 다음 또 하나 이제 간밤 CPI에 묻혔던 이슈가 뭐냐면은 바로 제 LSE 런던 정경대 동문 선배, 우리 LSE의 자랑
까지는 아니고 그냥 LSE 졸업생 중에 한 명인 조지 소로스가 지난 4분기 한창 주가가 바닥을 기던, 그래서 정말 꿈틀꿈틀 기어가다가 정말 땅 파고 $100 밑으로까지 기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그때 당시에 이 조지 소로스는 테슬라 주식 보유 수량을 3배로 늘렸다는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결국은 또 이번에 엄청 대박이 났죠. 그때 이후로 주가 거의 2배 올랐었으니까.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승부사 조지 소로스하고 관종 일론 머스크의 조합, 이거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백종원 형님하고 양세형의 그런 조합같이 뭔가 부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네요. 하여튼 이 덕분에 테슬라는 간밤 7% 넘게 급등하면서 야, 뭐 CPI 이거 먹어, 그냥 $200 위로 승천을 해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테슬라가 정말 수륙 양용으로 변신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오늘 우리 K증시 2차전지 관련주들까지 상승 동력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요. 오늘 만약에 2차전지까지 오늘 빠졌으면 지수가 정말 크게 빠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 그냥 클릭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직접 배달해드립니다. 배송비 무료, 제주 및 도서상간 다 무료, 해외 배송까지도 완전 무료. 그런데 이렇게 배송비가 무료라고 해서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댓글로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일단 오늘 밤에도 미국에서 1월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연준과 인플레이션의 싸움에 그 기름을 붓는 재료들은 쭉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내일 목요일 밤에는 PPI가 발표됩니다. 어제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내일 PPI는 바로 생산자 물가지수의 약자고요. 또 특징이 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는 약간 선행성을 갖습니다. 왜냐면은 뻔하잖아요. 뭐 생산 단가가 도매 단가, 유통 단가를 거쳐가지고 소매 단가로, 즉 소비자 물가로 전달이 되고 그렇게 전가가 되는 데는 당연히 일정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내일 2월 16일 목요일, 이번에는 정부 일정입니다. 우선 세계은행 사무총장 그리고 IMF 재정국장 등 국제금융계 인사가 우리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추경호 형님과 내일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가 그 가계부채가 과도하다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조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대외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작년에 환율이 오르고 또 레고랜드발 뭐 채권 도미노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조마조마했다가 다행히 작년 연말부터 달러 가치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IMF 트라우마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편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전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 증시의 관련주를 찾으라고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미국보다 인플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가 관련주, 그리고 그 식료품 물가 관련해 가지고 인터넷 이커머스로 신선식품 주문하는 거랑 밀키트, 그럼 당연히 이제 결제 금액이 또 늘어나니까 결제 대행사, 그런 쪽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다음 내일 산업부는 한국과 중동 간 경제협력 민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의 증시가 이제 연결이 되고요. 다음 내일 산업부가 철강 분야 발전 전략 발표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업종이 사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이기도 하고 또 이게 미국 경기 침체 우려하고 역동조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육아 지원제도 안내를 공개합니다. 이거 이제 엊그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안내해드렸던 노년층 돌봄 로봇, 그걸로 이제 한번 뉴스창이 뜨거웠었잖아요. 또 관련주들은 그거보다 더 뜨거웠었고요. 당연히 육아 지원에도 돌봄 로봇, 인공지능, 챗 GPT 이쪽 분야가 저는 기대가 큽니다. 다음 내일 해외 일정은 앞에 말씀드린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랑 함께 또 내일이 북한 김정일 생일인데 대대적인 기념 행사가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아니 뭐 죽은 사람 생일까지 또 그걸 도발 찬스로 꼭 그렇게 써야만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 내일 베를린 국제영화제 개막인데요. 작년 오징어 게임 때처럼 우리 K 콘텐츠의 선전을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다음 내일 증시 일정은 JEO라고 해서 2차 전지 도전지에 들어가는 탄소 나노튜브 개발하는 기업이 내일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요. 또 넥슨이 사상 최대 규모의 MMORPG 게임인 프라시아 전기의 사전 등록을 내일부터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 증시 관련 일정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맥도날드가 내일부터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다는 발표입니다. 자,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요. 한화솔루션, 웹젠, KTCS, CNC 인터내셔널, 코리안리, 롯데손해보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이것도 역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구성 종목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11만 구독자분들 대신해서 코로나는 제가 대표로 끌어안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걱정 마십시오. 고맙습니다.